56페이지로 가시면 먼저 토지의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토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56페이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택지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57페이지 부지와 대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전체의 토지를 박스로 만들고 거기에 동그라미를 넣어서 동그라미는 건축할 수 있는 땅, 여기는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땅하고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다 싸잡아서 일컫는 말이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이제 부지인데, 건축할 수 있다는 말은 뭐를 건축하냐면 주거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여기 없지만 교육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종교용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과 없는 땅 싸잡아서 일컫는 말이 부지,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 근데 이제 부지는 뭐냐면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 토지를 일컫는 말이에요. 모든 바닥 토지를 통칭하는 말이 부지. 그런데 건축법에서 대지는 대지할 때 이게 터라는 의미에서 밑에가 흙토변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건축법에서. 그러면 여러분 공시법을 공부하면 지목이 나오는데 지목이 몇 개래요? 공시법에서 28개 지목이 있어요. 그럼 오늘 처음 공부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면 지목을 공부하게 돼요. 그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그게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토지가 지목이 대예요. 그러면 공업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요 공업용, 요거는 지목이 뭘까요? 공장용지. 그럼 학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지목은 학교용지, 종교용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지목은 그렇죠, 종교용지. 28개 지목을 공시법에서 외우라고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그 지목을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방금 봐요.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 맞지? 그렇죠. 근데 대지의 지목이 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일 수도 있지만 공장용지일 수도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토지와 대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를 위해서 토지를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토지를 분류하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럴 때 택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말이죠. 아까 택지에 대해서 앞쪽으로 잠깐 다시 가시면 56페이지에 택지에 관한 얘기가 우리 기본서에 있어요. 그리고 58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를 부연 설명해드리면,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다만 우리 아까 공법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대지라고 그랬어요. 대지하고 필지 중에서 대지하고 택지 중에서 사실은 법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택지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택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 택지 안에 대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공장용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공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주차장이나 혹은 거기에 또 뭐 철도가 놓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대지가 들어가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률적 측면에서는 택지가 더 광의의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택지를 의미할 때는 그냥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땅을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한다. 그러면 농지는 농사 짓는 데 쓰이는 땅, 농사 짓는 땅. 그러면 임지는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땅.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지역자를 붙이는 거지. 택지는 어느 토지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다 지역을 붙이면 택지로 구성된 지역이 되는 거예요. 택지 지역. 농지는 어느 토지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농지로 구성된 지역은 농지 지역. 임지는 어느 토지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 임지로 구성된 지역은 임지 지역. 그래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역자를 넣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역종별이라 그래요. 56페이지 다시 가보실까요? 우리 책. 거기에 지역종별 보여요? 네, 지역자를 넣어서 분류하는 게 지역종별이에요. 그러나 택지, 농지, 임지처럼
어느 토지 하나만을 말할 때 그걸 개별종별 혹은 토지종별이라 그래. 자, 그럼 돌아와서 다시 택지지역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때 여러분이 외우실 때 속으로 만약에 외우신다고 주상공 한다든가 전답다수원 한다든가 전답과수원 한다든가 그래도 돼. 근데 말씀으로 하실 때만큼은 주상공이요 그러지 마시고 꼭 지역자를 넣어서 말하셔야 돼. 왜? 지역 종별이니까. 주택지하고 주택지역은 달라요. 주택지는 개별 토지를 가리키는 토지 종별이에요. 주택지역은 주택지로 구성된 지역이고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마찬가지로 용재림 지역, 신탄임 지역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초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또 잊어버렸다고 치고 용재림이 뭐냐? 용재가 가구용 목재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 건축이나 가구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를 우리는 용재라고 한다고. 그런 목적으로 갖고 오는 숲이 용재림이고 그러면 신탄은 뗄나무, 뗄감으로 이용되는 게 신탄인데 그런 목적으로 가꾸는 그런 숲이 뭐냐면 신탄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말할 때는 임지하고 농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사람들 기준으로 쓸모가 있어요? 농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농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택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분류를 넘어가는 걸 전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후보지라고 불러요. 전환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대분류로 넘어간단 말이니까 예를 들어 농지지역의 어떤 땅이 전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택지지역에 이렇게 주택지로 바뀐다. 그럼 대분류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요? 그렇죠. 후보지가 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주택지로 이용되던 놈이 상업지로 바뀐다 이렇게? 그건 작은 분류네. 이것도 전환인데 대분류 전환과 소분류 전환 중에서 소분류 전환은 특히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행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이행이라고 안 해요. 그냥 전환이라고만 해요. 근데 이거는 이행이라고도 하고 전환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행 중에 있는 작은 분류의 전환일 때 우린 이행지란 말을 써요. 후보지와 이행지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후보지와 이행지를 이야기해보면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대분류 넘어가는 전환인 중에 있는 땅을 후보지라 부른다면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간에 넘어가는 것, 농지지역 내에서 전답, 과수원지역 간에 넘어가는 것, 임지지역 내에서 신탄임, 용재림 지역 간에 넘어가는 것, 그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 뭐다? 이행지. 그런데 후보지와 이행지를 이야기할 때 유념할 건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후보라는 말은 대통령 후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홍일동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뭐라고 불러? 후보라고 불러. 근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네? 그럼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했어. 그럼 뭐라고 불러? 대통령이라 부르지. 후보를 떼잖아요. 그러듯이 후보지나 이행지는 현재 바뀌는 중에 쓰는 말이고 바뀌어버리면 전환이나 이행이 끝나버리면 전환 후, 이행 후의 용도를 따라 붙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까 이런 얘기를 해보자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중에 있으면 후보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바뀌었대. 그럼 주택지야. 이렇게 바뀌는 중에 있으면 이행지죠. 근데 바뀌었대. 그럼 뭐예요? 네, 상업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전환 중, 이행 중일 때 쓰는 말이다. 전환과 이행이 끝나버리면 끝난 후의 용도를 따라 붙인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맹지 볼까요? 맹지는 뭐냐면 도로가 있는데 이게 을의 땅이고 갑의 땅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이없지만 여기도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남의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은 도로와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경우에 여러분 드나들 수는 있어요. 그 드나들 수 있는 건 어디서 배우냐면 민법 시간에 지역권에서 배운다고. 그 민법 앞으로 지역권을 보면 이 사람은 여기 드나들 수 있어. 근데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지라고 부르는데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어떤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는 드나들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건축법에서. 그걸 맹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지. 맹지는 감가로 행한다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말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앞으로 이제 저런 토지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든가 세부적인 일을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건축행위 가능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불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선을 대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와 여기에 갑자기 막 도로가 놓인 거야. 막 갑자기 도로가 놓인 거야. 그리고 막 그다음에 그 사람 TV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TV에 나와갖고 손 이렇게 모으고 여기다 이렇게 수건 걸치고 이렇게 갖고 양쪽에 팔짱 사람들 끼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여긴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저런 걸 풀어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지. 대지는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맹지였었죠. 근데 갑이 여기에 도로와 접속면을 만드는 거야. 의뢰 땅을 사서. 그러면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하면 사람 통행 그리고 차량 통행 최소 접속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다고요. 그럼 차량 통행의 최소 접속면은 몇 미터 정도로 확보하면 돼? 그래 4m 정도로 확보하면 된다. 이런 걸 공법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죠? 건축법에서.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다음번에 제가 심화해서 물을 때는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공법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여하튼 이렇게 딱 도로와 접속면을 만들었다네.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죠. 근데 도로와 접속면을 꼭 이쪽으로 만들라는 법은 없어. 여기다 만들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 있어. 근데 확실한 것은 도로와 접속면 부분은 좁은데 안으로 가니까 넓어지더라. 그러니까 꼭 이것이 마치 어떤 모양이더라? 자루 모양이더라. 이때 대자는 밑에 있는 게 옷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옷. 아까는 흑토변이었잖아. 터. 그래서 대지 한글은 똑같은데 한자가 얘는 푸대할 때 쓰는 자루 모양의 대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얘는 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필지. 필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하나의 지번. 예를 들어 무슨 길 몇 번지. 이게 뭐예요? 하나의 지번이거든.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부에는 등기를 하고 행정관청의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하는데 이 등기와 등록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시법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하튼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필지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게 한 표시가 바로 필지입니다. 얘는 법률상의 단위 개념으로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관계 등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부에는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현황인 소재, 지번, 지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의 단위가 뭐다? 필지입니다. 필지 단위로 등기나 등록을 한다. 자, 이런 얘기 공시법에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기초과정에서 하거든, 공시법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들을 들으셔서 지금 보시면 훨씬 이해도가 빠른 거지. 배경 지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등기가 뭐고 등록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시법 강의를 들어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올해 1차만 준비해요 하더라도 기초 강의만큼은 전 과정을 들어두는 것이 결국 배경 지식을 쌓는 거니까 꼭 좋겠다. 그래서 꼭 기초 과정만큼은 전 과정을 다 들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자, 필지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획지. 획지는 뭐냐? 소유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이 되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그냥 땅을 뭐라고 한다? 획지라고 그래요. 얘는 말이죠.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야. 얘는요. 이용을 상정해서 구획되는 경제적 단위 개념이 획지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필지와 획지를 구분해 드립니다. 자, 우선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등기했대. 100평의 땅을 한 필지로.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100평을 평당 10만 원 주고 100평 샀어. 그럼 평당 10만 원이면 여기서 이만큼이나 여기서 이만큼 다 평당 10만 원 맞죠? 평당 10만 원 주고 100평 샀다니까? 그게 1획지야. 가격이 비슷한 이 한 덩어리 땅을 획지라 그래. 근데 그 100평을 1필지로 등기했대. 그러면 필지하고 획지가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필지와 획지가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야.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여기 이게 1필지로 등기했었거든요. 그리고 1필지로 또 등기했어요. 이후에 1필지로 또 등기했고 1필지로 등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몇 필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4필지. 4필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4필지의 땅이 전체가 여기 100평 1필지로 등기했고 이후에 100평 1필지로 등기했고 100평 1필지로 등기했고 100평 1필지로 등기했어요. 400평의 땅을 제곱미터 땅 평당 그냥 10만 원 우리 쉽게 봅시다. 평당 10만 원에 400평을 팔았대. 그러면 평당 10만 원에 400평이니까 어디든 평당 10만 원 다 10만 원이죠. 그럼 이렇게가 가격이 똑같은 거지. 평당 10만 원으로. 이게 뭐다? 획지지. 그러니까 필지는 4개지만 획지는 하나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필지보다는 획지가 더 큰 개념이죠.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평당 10만 원 주고 100평 샀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땅은 평당 10만 원 아니고 12만 원이 돼서 100평 샀대. 평당 15만 원 주고 100만 원 샀대. 평당 16만 원 주고 100평 샀대. 400평이죠? 요걸 1필지로 등기했대.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필지가 필지 하나인데 그 안에 4개의 이렇게 획지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될 수도 있죠. 필지가 더 큰 경우.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획지가 더 클 수도 있고 이렇게 필지가 더 클 수도 있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필지는 등기 등록에 다니고 획지는 그냥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 땅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필지는 등기 등록에 다니고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그냥 한 덩어리 땅이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나 어제 평당 10만 원 주고 100평 샀다? 그거 필지야 획지야? 획지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1필지로 등기했어. 그대로 등기했다고. 그러면 뭐야? 그건 필지가 되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필지와 획지의 의미를 알아두시고 둘 다 면적의 단위 아니다. 면적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다. 공시법에 여러분 관련 법령에 제곱미터가 면적의 단위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공시법 쓰는데 계속 얘기한다니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다. 그게 법으로 정한 면적의 단위라고. 그러나 이제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평 아직도 쓰고 있는 거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다. 그다음 나지하고 건부지 얘기 좀 하자고요. 나지하고 건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나지거든요. 나지는 뭐냐? 이 나자가 벗을 나자거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 건부지예요. 나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어떤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설정되어 있지 않아. 땅 주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다만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법상의 규제는 있다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지. 땅 주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 아무것도 없으니까 벗을 나자 써서 나지란 말이에요. 나지 중에서 대지인 나지를 나대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나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서 대지인 나지를 나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건물 아래 토지죠. 그래서 건물이 토지상의 부가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말하자면 건물 밑에 있는 땅, 건부지. 그럼 여기에 건물 지으면 일단 건부지로 바뀌는 거지. 그럴 때 나지와 건부지의 경우를 따지면서 어느 게 값어치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볼 때 똑같은 토지의 크기고 이 토지에 있어서 용도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럴 때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건부지 평가액이 낮게 평가돼요. 왜 그런 거 하냐면요. 요 1억이래. 1억. 근데 이 땅 주인이 얘도 1억이래. 그리고 건물은 낡았으니까 건물값은 안 받겠대. 그럼 얘도 1억이고 얘도 1억이네. 근데 이 지역의 토지의 이용을 살펴보니 나라는 용도로 이용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용도로 이용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저 건물은 어떤 용도의 건물이냐면 가란 용도의 건물이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나란 용도 건물을 지으면 돼. 그렇죠? 근데 얘는 나란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이거 철거해야 돼. 근데 건물 철거비가 1,000만 원이래. 그럼 얼마 들어가? 1억 1,000 들어가지. 그러면 토지 가치를 그걸로 따져보자 말이에요. 얘는 1,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니까 토지 가치가 마치 9천인 셈이지. 이것의 가치는 1억인데 이것의 가치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제한 마치 9천인 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거야. 거꾸로 나지가 높이 평가된다는 거야. 근데 나지가 높이 평가된다고 하지 않고 나지를 기준으로 말해 항상. 나지를 기준으로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 그러면 낮게 평가되는 게 감가라고 그랬어요? 진가라고 그랬어요? 감가. 건부지는 감가로 행한다고. 나지에 비해서. 그 건부지 감가로 줄여서 건부감가라 그래요. 그럼 건부감가가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땅인데 이 건물도 아주 적당한 크기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나란 용도라면 그때는 건부지가 감가되진 않아.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가 이거예요. 이 용도가 지금 해당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을 때. 그러면 건부감가의 정도는 말이죠. 이 건물이 와 너무 견고하게 지은 거야.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비가 1,000만 원인데 얘는 너무 견고하게 짓는 바람에 철거비가 1,500만 원 나왔대. 그러면 이 토지 가치는 8,500으로 보정해 줘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건부감가의 크기는 건물이 견고할수록 토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철거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부감가는 크게 나타나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예외로 건부지가 높이 평가될 수도 있어. 이런 걸 건부증가라 그래요. 근데 이건 예외야. 어떤 경우에 그러하냐면 이 지역이 공법상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부증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5가지를 지금 나열했는데 이렇게 나열한 걸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개발구역의 지정결정, 택지개발 예정구역의 지정결정, 소수잔존자 보상 대상 지역의 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결정, 용적률 건폐율 규제 강화 결정. 공통점은 법 규제가 강화되는 거야. 공법상 규제가. 여러분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이 지역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얘 활용도가 떨어져. 극단적으로 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나버렸네? 그러면 이 건물 못 줘요. 근데 얘는 기득권을 인정하거든. 증축이나 개축이 허용돼. 이게 쓸모가 있다고요. 또 봐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가 강화됐어? 그 바람에 이거보다 건물 바닥 면적을 더 좁게 줘야 된대. 용적률 규제 강화로 건물 낮게 줘야 된대. 이게 더 쓸모 있지. 그러니까 법 규제가 강화되면 나지 활용도가 떨어져서 건부지가 더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외우기보다는 내용을 보시고 무슨 지정결정 같은 무슨 강화결정 같은 법 규제가 강화되면 나지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건부지가 쓸모 있다. 맞아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어. 완화.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가 완화됐대. 그러면 여기다가 더 넓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네? 그럼 이게 더 높이 평가되지. 그럼 얘가 높이 평가된다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건부감가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면 건부감가가 나타나고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건부증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공법상 규제가 완화됐는데 왜 감가인가요? 증가 아닌가요? 이런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내용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 나지가 높이 평가된다는 말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된다는 뜻으로 따라서 공법상의 규제가 완화될수록 건부감가가 나타난다.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부지가 쓸모가 있어서 건부증가가 나타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지하고 공한지 용어 좀 볼까요? 여러분 공지라는 말입니다. 공지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이 있어. 근데 생각 같아서는 비싼 땅이니까 꽉 메워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람들이 다닐 수도 있고 바람도 통하고 불 나고 그러면 피난도 해야 되고 이런 용도로 비워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 전체의 건물을 꽉 메워서 짓지 못하고 바닥 면적 이 땅의 60%만 쳐라. 그게 건폐율이에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바닥 면적을 건폐율이라 부르는데 건폐율 60%란 말은 이 대지 면적을 100으로 할 때 건축 바닥 면적을 60으로만 만큼만 치고 나머지 40%는 비워둬라. 건폐율의 제한 때문에 비워준 땅을 뭐라고 부른다? 공지라고 불러요. 그게 건물 짓고 남은 땅이라고. 그런데 이거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공한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한지는 뭐냐?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 땅에 땅값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냥 방치한 땅을 뭐라고 부른다? 공한지라고 불러요. 용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법지란 말이 있네요. 법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경사가 이렇게 경사가 진 땅이거든요.
여긴 갑돌이 땅이고 여기는 을돌이 땅이라네요. 근데 갑돌이는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딱 지어요. 이렇게. 을돌이는 자기 땅에서 건물 지으려고 건축허가 받으랬더니 건축허가 안 나와. 왜? 건물 지으면 여기다 건물 지으면 붕괴 위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이 땅이 네 땅이면 여기다 축대하고 아니면 땅 사서라도 이게 축대를 먼저 해. 그래야 건축허가 내줄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여기다 축대를 만들었네. 그리고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 축대는 윗집 거예요? 아랫집 거예요? 윗집 거지. 법으로 소유권이 윗집 거라고. 근데 축대는 축대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될 뿐 다른 용도로 활용 실익이 없는 땅. 이걸 법지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과 개념상 그대로 반대가 되는 게 저 바닷가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개념상 반대. 어떤 건데? 빈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육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차면 여기까지 찬대. 만조 수위선이래. 그럼 이 만조 수위선과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육지 사이에 이만큼 부분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백사장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뭐다? 물가빈자 써서 빈지라고 불러요. 소유권 인정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은 많아. 그래서 이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빈지라고 부른다. 바닷가라고도 한다. 개념상 법지하고 반대. 빈지입니다. 기타 등등으로서 소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대지 등으로 개발하기 전 땅으로서 원지라고 불러요. 개발하기 전 땅, 원지, 소지. 그리고 선하지에 선자는 고압선을 나타내요. 그래서 선하지는 고압선 밑에 있는 토지. 그럼 고압선 밑에 있으니까 값어치가 높겠어, 낮겠어? 낮죠. 왜 낮아요? 어떤 분이 전기도 빨리 쓸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압선이 딴 데로 움직일 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선하지는 보통 감가로 행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투자 가치도 없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포락지 할 때 이 포자를 봐봐요. 여기 점 3개 여기 점 3개가 있단 말이야. 삼수변인데 물이란 뜻이야. 물. 그래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개인의 논밭이 물 밑으로 잠겨버렸네. 이게 물에 잠긴 토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포락지라고 불러요. 물에 잠긴 토지.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 휴안지는 일부러 쉬게 하는 땅. 지력 회복을 위해서 농사를 안 짓고 2, 3년 놀린단 말이에요. 일부러. 지력 회복을 위해서. 또 농사 짓는 땅도 그렇지만 산 같은 경우도 말이죠. 입산을 금지시키고 이렇게 산의 경우도 이렇게 지력 회복을 위해서 또 산세나 전체적인 것을 산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쉬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휴한지라고 해요. 휴한지 일부러 쉬게 합니다. 지력 회복을 위해서. 한계지가 있어요. 한계지는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으로서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의 토지인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어느 특정의 지점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택지 이용의 원방권의 토지를 가리켜서 한계지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택지요. 이쪽에 농지고. 그런데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인데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에요. 언제 기준이냐면 여기에 이제 가구점 매장이 있는데요. 가구점 매장 어느 특정 지점은 요점을 기준으로 끄트머리. 그리고 시점은 2012년 1월 3일 기준으로 합시다.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땅. 이걸 뭐라고 부른다? 한계지. 택지인데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에요. 한계 택지의 줄임말 한계지. 그런데 이게 말이죠. 2010년이 지났어. 2022년 1월 3일 날 보니까 갑은 여기다가 가구점 매장을 두고 여기다가 창고를 뒀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제 여기다 둬야 임대료가 싸니까. 뒀는데 2022년 1월 3일 날 보니까 이게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더욱 연장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한계지가. 그럼 농지던 놈이 뭐로 바뀌어요? 택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한계지는 대중교통 수단을 주축으로 연장될 수 있다. 한계지는 뭐냐? 택지와 농지의 경계상에 있는 땅으로서 택지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 뭐라고 부른다? 한계지라고 부른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의 분류. 책 64페이지 열어봐요. 우리 책 6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맨 위에 건물의 의, 그 다음에 세 줄 밑에 가면 무슨 법? 끄트머리에 64페이지 맨 위에 세 줄 지나서 제일 끄트머리에 괄호하고 무슨 법? 건축법. 그 다음에 4 주택의 분류, 주택의 의, 괄호하고 주택법. 2 주택의 분류, 괄호하고 건축법 시행령. 찾으셨어요? 이거 주택법이니 건축법이냐는 거 이거 과목 무슨 과목이요? 그래 공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법에서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분류하는 것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기초과정에서. 들으셨지. 원래 이거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단독주택 4가지 말해봐. 뭐예요? 그렇죠. 단다다공이죠. 단다다공이죠. 단다다공. 예, 단다다공입니다. 단다다공이야.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다연기죠. 아다연기. 아파트, 다세대, 연립, 기숙사 이렇게. 분류할 줄 알아야 돼. 분류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주택의 사용층수라든가 바닥면적 합계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공법에서 기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공법에서 해야 된다고요. 그걸 가지고 개론에서 공법에서 배운 걸 개론에 써먹는데 이게 말이죠. 공법에 이걸 바뀌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개론에 물어보고 지적 공부를 개론에 물어보고 명인 방법을 개론에 물어보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 다른 과목을 싹 없애버리고 개론만 하는 거야 매일같이. 그래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공법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하고 요령을 알려줬거나 여러분이 기발한 방법으로 외우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그냥 중학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이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가 구 말고 원래 다가 고 이렇게. 이거는 중학교는 고등학교. 이건 대학교. 이건 대학생들이 연합한 거. 그러면 중학교는 몇 학년, 총 몇 학년? 3학년, 그러니까 3계층 이하. 원래 중학교 애들은 옛날에는 좀 작았어. 애들이 작았다고. 고등학교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체육복이나 이런 걸 33 입었거든, 33. 33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커가지고 애들들이 고등학교나 구분이 안 가. 중학교들 몇 명이 딱 서 있으면요. 피해 가셔야 돼. 내리깔고. 담배 피우고 있다가 자식들 이러면 뒤지게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 왜? 애들들이 몸집이 커졌어. 66이야. 660제곱미터 이하로 법이 개정됐어. 그다음 다가고 고등학교 몇 학년? 3학년 3계층 이하.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다니까 몸집이. 고등학교 아이들은 몇 살 이하? 몇 살 이하가 고등학교? 몇 살 이하? 19살 19세대 이하. 따라서 19살 19세대 이하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 5계층 이상일 때 아파트 이건 다 기억하시니까. 그러면 다세대는 대학생으로 기억하시자고. 대학교 몇 학년? 4학년. 그리고 요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나 애들들이 성장이 빨라. 66 똑같아. 660제곱미터 이하. 근데 대학생들이 연합해도 4학년 따라서 4계층 이하. 연합했대. 그래 몸집이 커졌네. 따라서 얘만 660 초과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바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3계층 이하로 생각하시고 대학교, 대학생 연합은 4계층 이하로 생각하시고 전부 다 66인데 660인데 얘만 660 초과고 그 다음에 다가구만 19세대 요거 19세대 이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암기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단다다공 공동주택 아다연기 그럴 때 다가 있는데 요거 다중 다가구 다세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분류하시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네, 그렇게 대학교 연세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주택 대학교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다음 부동산의 특성으로 건너갈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공법을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럼 또 잘 들리고 그다음 다음에 또 개론해서 또 제가 언급해드리고 그러면서 상승작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했으니까 다 암기해야지. 그럼 참 좋은데 그러지 마요. 너무 아셨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자, 그다음 부동산의 특성으로 건너갈게요. 부동산의 특성은 주로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토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건데 이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구분해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 인문적 특성은 토지를 겪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특성.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얻어낸 특성. 요거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특성. 불변적 특성. 요거는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이렇더라고 얻어낸 특성이니까 바뀔 수 있는 특성. 얘는 불변적 특성, 얘는 가변적 특성. 얘는 원천적, 선천적, 원천적, 불변적 특성. 얘는 후천적, 인위적, 가변적 특성.
그럼 자연적 특성에는 어떤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성. 부동성은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영속성, 수명이 무진장 길다는 것, 무한하다는 것. 세 번째 부징성, 만들 수 없다는 것. 개별성은 똑같지 않다는 것. 인접성은 토지 옆에는 토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부영부계인 5가지. 부영부계인 5가지만 하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것. 두 번째 병합분할 가능성, 토지는 필요에 따라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다는 점. 병합분할의 가능성, 길면 줄여서 분합성. 분합성. 용도의 다양성도 길면 다용도성. 분합성. 얘는 위치의 가변성은 토지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는 것. 어떤 환경이 바뀐다? 사회적 환경이 바뀌거나 경제적 환경이 바뀌거나 행정적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용병위 3가지가 인문적 특성인 거 아시고요. 이제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으로서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선천적, 원천적, 불변적 그리고 본질적인 이런 특성이 바로 이거는 자연적 특성인데, 그중에 부동성이란 토지는 인위적으로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이에요.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한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부동산 시장이 또는 부동산은 위치가 있어서 A란 지역이 있고 B란 지역이 있어요. A란 지역과 B란 지역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을 형성할 때도 이렇게 A 지역과 B 지역이라고 국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실 때 이렇게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국지화한다 또는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한다.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부동성.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나눕시다. 주택시장, 토지시장으로 나눴습니다. 주택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택시장을 용도에 따라 구분합시다. 주택시장으로 가셔서 이 주택시장의 경우를 좀 더 중대형 혹은 중소형 혹은 지역에 따라서 강북의 부동산 시장, 강남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해 나가는 건 전부 다 뭐다? 부분 시장.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세분하는 것도 부분 시장. 특히 위치에 따라서 시장을 나누는 건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 A 지역 부동산 시장과 B 지역 부동산 시장,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서초구의 부동산 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부분 시장. 다시 말하면 지역 시장. 또한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다면 추상적 시장이고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 시장인데, 예를 들어 외환시장, 주식시장, 노동시장 같은 것은 추상적 시장이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건 구체적 시장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추상적 시장이고, 강남구의 부동산 시장 요거는 구체적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추상적 시장 이외에도 구체적 시장으로 만드는 것도 부동성. 아울러 임장활동이란 현장에 가보는 것, 말하자면 현장조사 활동이라는 거예요. 책상 위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가봐야 돼, 부동성 때문에. 또한 A 지역은 A 지역에 관한 이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 정보, B 지역은 B 지역의 특성을 받기 때문에 B 지역 정보, A 지역의 전문가 갑, B 지역의 전문가 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이며 공인중개사의 지역 간 분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부동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정보활동인 동시에 중개활동입니다. 아울러 주택은 어디가 좋지? 상점은 어디가 좋지? 공장은 어디가 좋지 하는 게 입지 선정 활동인데, 이렇게 가봐야 되는 걸 입지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땅 찾아가는 것, 용지를 선정하는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 부동성 때문에 가봐야 돼. 전부 다 부동성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니, 기초과정 시작할 때 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특성 부분은 잘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랬어요. 왜? 이 뒤쪽에서 배우는 거거든. 이게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에요. 저 뒤에 내용들을 앞에다 끌어왔다고. 그러다 보니 이게 기본 과정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잘할 수 없고, 이걸 몇 번 반복해서 심화 과정쯤 3월 달쯤 가야 조금 눈에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복습하지 마요. 프린트에 있더라도 뭐 그런가비요 하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계속 배울 거니까. 그다음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이 무슨 뜻이냐면 수명이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얘는 수명이 무한하니까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돼. 그래서 감가상각 적용을 배제시키는 자산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울러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여러분 수명이 길어야만 잘 쓰고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 임대료 수입이나 지대 수입을 얻는 걸 소득이득 인컴 게인이라 그래요.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거.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근데 1억에 사서 부동산 처분할 때 1억 5천에 처분하면 매매 차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5천만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죠. 그 매매 차익을 뭐라고 불러? 자본이득이라 그래. 5천만 원. 부동산을 샀다. 임대한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얻는다. 그건 뭐고? 소득이득. 부동산 처분했다. 근데 1억에 사서 1억 5천에 처분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을 얻었다. 그건 뭐고? 자본이득. 수명이 길으면 이렇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아울러 부증성은 토지는 양을 늘릴 수 없어. 만들 수 없어.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해도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공급, 따라서 토지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 대신 이건 가능해. 농지를 줄여서 택지로 바꾼다. 아니면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바꾼다.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든가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바꾼다든가 바다를 메운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된다? 경제적 공급. 이를테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 토지용을 집약화시켜요. 땅 자체가 부족하니까. 부증성 때문에. 개별성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경제적 대체는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거리에 있는 어떤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입지하고 싶은데 땅 주인이 죽었다 깨나도 안 판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 여기에 입지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입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뭐다? 경제적 대체라고 해요. 경제적 대체는 가능해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한글대로 하면 이 한문대로 하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처럼 와닿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똑같은 물건에는 가격이 하나만 성립한다. 여기에 있는 흑판주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얘는 500원이고 얘는 600원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같은 물건이니까 얘가 500원이면 얘도 500원이고 따라서 500원짜리만 존재한다. 이게 뭐다? 일물일가의 법칙. 아울러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인접성입니다. 여러분 인접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고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 얘와 얘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해야 되고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에 여러분 혐오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얘는 땅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얘와 얘의 이용은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경계 문제, 측량 같은 걸 해야 되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에요. 또한 동시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정부가 여기를 개발했대. 그랬더니 여기가 값이 올랐대. 이 개발이익의 사회 환수 논리가 나오는 것도 인접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영구개인 5가지 자연적 특성을 보시고 그다음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 특성인데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용도의 다양성이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될 수 있어요.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 농업용. 그런데 강남역 사거리래. 그럼 강남역 사거리에 이 땅은 주로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가 봤더니 대부분이 70~80%가 상업용이더래. 그리고 여기도 상업용이고. 그렇다면 여기도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게 좋겠다. 그럴 때 유용성이 가장 높겠다.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역 사거리에 누가 봐도 엄청 비싼 곳에 거기다가 농사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거기 공장으로 운영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행과 전환이 가능한 것도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울러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을 줄이는 대신에 상업용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택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고 주거용일 때 가치하고 상업용일 때 가치하고 공업용일 때 가치가 달라. 평가했을 때. 그게 가치의 다원적 개념, 가치는 여러 가지다.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밸류를 평가하는데 감정평가했을 때 평가사가 평가한 건 가치고 가치가 바로 밸류인데 요거는 각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는 인위적으로 병합과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어떤 토지가 얼마였냐면 자, 우선 먼저 토지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생겼고 이것을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생긴 모양 때문에 용도가 가란 용도로밖에 이용될 수 없대요. 그래서 근처에 다른 토지를 똑같은 토지를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대요. 1억 주고 사서 합쳤어요. 두 토지를 합쳤더니 얼마가 되느냐? 2억 5천이 되더래. 단순하게 산수에 의하면 2억이 돼야 되는데 2억 5천만 원이 되더라요. A 토지는 B 토지에 기여하고 B 토지는 A 토지에 기여하게 된 거죠. 토지는 여러분 정방형이나 장방형,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길 때 유용성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가란 용도로밖에 이용할 수 없었던 게 합쳤더니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합치면 값어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분할함에 따라 값어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분합성. 위치의 가변성이란 말은 토지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학교가 새로 생긴 거예요. 있었던 공장이 없어지고 공원이 들어섰어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죠?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라 그래요. 전철역이 생기고 버스 정장이 만들어졌어요. 도로가 확장됐어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라 그래요. 무슨 제도가 시행됐어요. 무슨 규제 정책이 시행됐어요. 무슨 정책이 시행됐어요. 그런 것들은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토지 위치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병위 이렇게 이문적 특성이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부동산 특성은 뒤에서 배울 거니까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연결을 하고 다시 심화 때 또 연결해드리고 문제 풀이반 때 또 다시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점차 이해도를 높여갑니다. 이게 아직 안 배운 뒤쪽하고 딱 연결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A를 공부하고 그 다음 B를 공부하고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A를 알기 위해서는 B도 조금 알아야 되고 C도 좀 알아야 된대. 그리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를 알아야 B를 이해할 수 있대.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 그리고 C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알아야 C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A를 더 잘 이해하려면 B나 C를 좀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반복 학습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순환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이해도는 30%, 두 번째 이해도는 50%, 세 번째 이해도는 7, 80%까지 이렇게 이해도가 높아가면서 문제를 다루면 훨씬 더 또 높아지겠죠. 근데 이걸 너무나 단축하시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워요. 힘이 들고. 그러니까 자꾸 쫓기는 마음으로 너무 단축해서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감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학 총론 부분입니다. 우리 쉬었다가 이제 경제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